니체 구주차입니다. 네.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네, 또 발제를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 제가 한 뭐 열 몇 페이지 읽는 데서 조금 문장이 다 남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데 조금 많이 좀 와닿았습니다. 뭐 니체 소개는 저희가 또 계속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여튼 다시 한번 보면 24살의 스위스 바젤 대학교 고전문헌학 교수가 되고, 그러니까 천재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35살에 교수직을 그만두고 10년 동안 이제 뭐 눈도 되게 아팠고 편두통, 위통, 뭐 우울증도 왔었고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술 활동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고요. 45살에 정신적으로 좀 무너졌다고 합니다. 정신병원에도 입원을 하고 그리고 한 10년 정도 산 다음에 1900년도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129페이지에 생명을 뛰어넘는 사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꼭지입니다. 그 별에 사는 어떤 영리한 동물들이 인식이라는 것을 발명해냈다. 그 동물들은 인식을 통해 별들이 모인 태양계보다 그런 태양계들이 모인 우주보다 자기 자신을 더 크게 인식하는 기만적인 순간을 발명해냈다. 뭐 이렇게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서, 네. 어떤 현자들은 그 인식이 곧 우주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현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현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식이 한계가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다. 우주 팽창론도 지금 뭐 같은 경우죠. 지금도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고 하잖아. 그것처럼 우리 인식도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간이 상상하는 것은 모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식이 우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현자들은. 그런데 재밌는 거, 딱 하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실험적으로 체감을 했고요. 내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상은 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결코 우리가 뭐 죽어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만 그거를 죽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결국은 나죠. 그래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나라는 인식이 완전히 없어질 때는 우리가 꿈도 꾸지 않는 잠잘 때일 뿐인 것 같아요. 네. 좀 재밌는 철학적 메시지여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129페이지에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 인식이라는 자아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어둡고 단순하고 허망하고 자의적이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영급의 시간이 먼저 있었고 인간은 그 시간을 인식하지 못한다. 뭐 내용이 좀 뭐 어렵다기보다도 뭐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영급의 시간이 먼저 있었다. 이런 내용들 자체가. 그래서 갑자기 이 부분을 읽을 때 갑자기 니체도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이 딱 뭐 그전에도 들었지만 들다 보니까 제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지더라고. 뭐 왜냐하면 우리가 강의하는 사람이나 글을 제가 읽는 책이 완벽하다는 생각을 하면 그 모든 글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내가 외워버리겠다는 자세만 되면 되는데 이분도 제가 볼 땐 지금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니까 이게 이런 말들을 내가 믿어야 되나 생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연급의 시간이 먼저 있었다? 퀘스천이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을 때. 131페이지에 인간의 네 가지 착각이라고 하면서 니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착각, 그리고 상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착각,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라는 착각, 그리고 동물이 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뭐 이런 게 다 착각이라고 하면서 그냥 좀 새롭게 생각할 건덕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아. 불완전, 발전,
동물이 아니고 가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건 착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좀 우리한테 새롭게 생각할 건덕지를 던져주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132페이지에 인간을 움직이는 세 가지 원동력이라는 꼭지입니다. 네, 인간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굶주림, 성욕, 허영이다라고. 네. 이게 뭐 불교에서도 깨달음을 방해하는 번뇌가 있는데 그게 탐진치라고 하잖아요. 이 삼독이 인간을 죄로 이끌고 결국 허기, 성욕, 허영도 결국 제가 볼 때는 탐이죠. 욕망이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 인간 사회는 굴러가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 니체 선생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을 움직이는 세 가지 원동력. 굶주림, 성욕, 허영. 네. 불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군. 133페이지에 나의 고찰은 반시대적이다라는 꼭지입니다. 네. 나의 고찰은 반시대적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시대가 당당하게 내세우는 것, 즉, 자신들이 처음으로 확립했다는 이 역사적인 교양을 시대의 병폐, 질병, 결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라는 소모적인 열병에 걸려 있으며 적어도 우리 자신만은 우리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네, 니체의 자기 객관화죠. 니체는 기존 관습이나 책에 늘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관습이고 기존에 자기보다 먼저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럼 니체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이런 거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네. 133페이지에 우리가 갑자기 어떤 사항에 질문을 받는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의 계급, 지위, 태생에 따르는 상투어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의견은 결코 표면에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문장인데, 네. 우리는 계급, 지위, 태생, 이런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죠. 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도 이거에 영향을 받죠.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뭔가를 하고 있고, 어떤 뭐, 이런 거에 따라 그 사람의 말에 메시지의 무게가 좀 달라지죠. 예, 뭐,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실질 의견보다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환경적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좀 달리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계급, 지위, 태생 이런 게 일란성 쌍둥이들이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전혀 다른 성격과 관점을 가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 결국은 이걸 뭘 얘기하느냐? 네. 저는 그래서 전에 있었던 삶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그냥 현대의학이나 현대 그 심리학적 그 현대적인 분석을 보면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았니 못 받았니로 다 그냥 그 사람이 성격이 이렇게 형성되고 저렇게 형성된다고 하는데 똑같은 일란성인데도 전혀 다른 성격과 관점을 가지는 건 결국 그 전에 삶이 있었다. 그 전에 영혼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135페이지에 인간은 이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신이 허락한 자유의지는 그가 던져주기도 전에 인간이 낚아채버렸다. 더구나 신은 자신의 의지를 인간에게 보여줄 기회마저 빼앗겼다. 인간의 말이 너무 많아진 것이다. 거인이 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문화를 쟁취하며 신들에게 인간과 결속하도록 강요한다. 인간은 스스로 발견한 지식으로 신들의 목숨을 저울질한다. 진짜 글 너무 잘 쓰지 않아? 인간들의,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이 문장을 보면서 신이 죽었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니체가. 인간들이 말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진짜로. 이거죠. 신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당시,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정치나 종교 관련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식대로 성경이나 경전을 해석하고 굴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이 내린 계명이라고 포장하면서 되게 불합리한 것들이 지금도 많지만 그때는 더 많았겠죠. 뭐 갑자기 생각난 게 성베드로 성당 증축한다고 면죄부도 판매했어요. 지금 같은 말도 안 되지만 그때는 면죄부 판매하는 걸 돈 내라. 너희들 죄를 사면해 주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니체가 봤을 때 어떻겠어요? 야, 참 인간들이 신을 막 저울질하네? 신의 계명이라고 막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 너무 커졌다는 거죠, 인간들이. 136페이지. 집을 짓기 전에 알아뒀어야 할 일을 항상 집을 다 지은 후에 깨닫는다. 네. 뭐, 표현도 그렇지만 우리가 뭐 어떤 시험을 본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하죠. 시험 보고 나면, 내가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네, 후회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높은 산에 둥지를 마련했다. 위험을 알면서도 결핍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기쁨은 늘 짧은 태양과 함께 사라지고 흰 눈이 쌓인 산들을 피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햇빛은 하나같이 창백하기만 하다. 이런 생각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천재는 천재다. 흰 눈이 쌓인 산들을 피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햇빛이 하나같이 창백하대요, 햇빛이. 참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137페이지. 철학과 예술의 전제는 고통이다. 네. 나는 저들의 비극적인 식을 문화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사치로 간주했다. 그리고 저들의 비극적인 식을 가장 값비싸고 고상하며 위험한 낭비로 간주했다. 마지막으로 저들의 비극적인 식을 인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성과라고 간주했다. 니체 입장에서 니체가 주창하는 게 아모르 파티죠. 운명을 사랑하라. 쉽게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긍정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극적 인식이라는 게 니체 입장에서 사치고 낭비고 최소한의 성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극적으로 인식한다? 어우, 저것들 한다는 거죠. 그건 사치야. 그냥 긍정하라는 얘기죠. 네. 138페이지에, 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고통이 있다. 하나는 삶의 과잉에서 비롯되는 고통, 또 다른 하나는 삶의 빈곤에서 빚어지는 고통. 쇼펜하우어가 했던 얘기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니체가 쇼펜하우어를 보고 베낀 거겠죠.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했죠. 인생은 권태와 결핍 사이를 오가는 진자다라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면 권태, 너무 부족해지면 결핍에서 오는 우리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한평생 살다 가는 거죠. 예. 돈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핍에서 오고, 돈이 어느 정도 풍족한 사람들은 해외여행 다니죠. 농사일 합니다. 예, 그게 권태를 무마시키기 위한 거예요. 예.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하고 막 이런 게 권태하기 때문인 거죠. 어떤 자극적 어떤 임팩트를 원하는 거죠. 139페이지에 자유로운 인간은 하나의 국가처럼 작동한다라는 꼭지고요. 정치, 사회, 교육은 항상 지배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국가는 항상 지배자만을 양성했다. 그런데 우리 시대를 다스리는 이 위대한 지배자들은 정치, 사회, 교육으로부터 사소한 일상, 즉, 삶의 근본 조건을 무시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자의 선택은 대부분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데 이용되었다. 네. 처음에 제가 이걸 딱 읽었을 때 지배되기를 원했고 국가는 지배자만을 양성한다고 했을 때 이 문장을 제가 약간 반의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회독할 때 딱 읽으니까 이 문장이 그대로 인정이 되더라고. 그렇지, 맞지. 우리가 교육하거나 하는 게 다 남들보다 앞서가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결국 지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육제도 자체도 만들어진 거죠. 사회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가 뭐 인간적인 관점에서 발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자연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회가 지금 후퇴하고 있는 거겠지만 여하튼
뭐 지금 현대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렇게 발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배자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하고 있는 거죠. 140에서 141. 예, 계급은 인간을 향상시킨다라는 꼭지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지속된 인간의 계급화가 마침내 혈액으로 침투되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성에 맞는 신분이 아닌 신분에 맞는 인성이 주어지게 되었다. 너무 공감이 되죠. 인간이 계급화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의 역사는 무의미해졌을 확률이 높다. 평등은 인간을 나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계급이라는 사회적 신분이 인간을 억압할수록 그들은 계급이 귀속할 수 없는 초월적 의미들을 만들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인간은 오늘날과 같은 향상된 존재가 될 수 있었다. 네. 평등을 주장하는 이념들 있죠. 사회주의 이념이나, 네. 그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해야 사회 불평등이 조금은 해소된다라고 말하죠. 네, 저도 일면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하지만 계급이라는 이 불평등으로 인간 사회는 향상이 됐죠. 예. 뭔가 앞서나가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었죠. 니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실로 평등을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 본성에는 계급도 있고요. 또 모두와 함께 하고자 하는 평등도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니체는 너무 계급에만 몰입이 돼 있죠. 예. 그냥 이 계급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로 표현할 수 있죠. 자유의지, 막 모든 걸 경쟁해서 이기고자 하는. 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또 어떤 허약한 존재들을 보면 감사주고 싶고 제가 돈을 내줘. 그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가끔씩. 그게 평등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되게 잘 살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고 싶은 욕망과 허약한 존재에 대한 사랑도 우리 이 본성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니체의 약점이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본성은 평등의 본성은 없고 그냥 계급의 본성만 있는 것처럼 많은 이분의 글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좀 약점이에요, 이분이. 제가 볼 땐.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142페이지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라는 네. 처음 만나는 사람 혹은 아직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사람과 만났을 때 모두가 잘 아는 진부한 사상에 대해 떠들고 자신과 약간이라도 친분이 있는 지인이나 여행에 관해 이야기하는 까닭은 자신이 그다지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레블레하고 이웃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이웃은 자신의 이웃을 이해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한 몇 개월 전에 뭐 보진 않았고, 네, 파인딩 포레스트라는 어떤 영화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문장을 제가 봤는데,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자신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뭔가 자신이 머릿속으로 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 좀 두렵잖아요. 니체도 그래서 예, 이웃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이웃은 자신의 이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공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